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948년도에 원폭으로 일본이라는 사회가 미국한테 완전히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경했던 거는 사실은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이라는 사회죠. 엄청 강력한 그런 체제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나왔던 만화가 있어요.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자라난 세대인데 이 아톰이라는 만화가 1952년도부터 1968년도까지 연재됐던 만화입니다. 근데 이 아톰이라고 하는 거에 이 디자인을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이게 되게 독특합니다. 아톰은 까만 머리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까만색 팬티를 입고 있고 빨간 장화를 신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디자인은 딱 뭐냐면요. 슈퍼맨하고 미키마우스를 합쳐놓은 거예요. 미키마우스가 이 까만 머리에 귀가 동그랗죠. 이 동그란 귀를 뾰족한 귀로 바꾼 것밖에 없고요. 슈퍼맨의 특징이 뭡니까? 바지 입고 팬티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톰도 팬티를 입고 그다음 슈퍼맨도 빨간 장화를 신어요. 그러니까 아톰도 빨간 장화를 신고 하늘을 납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디자인하고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디자인을 합친 게 아톰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름도 아톰이죠. 아토믹 밤을 상징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런 파워를 갖는 캐릭터가 하나 생긴 거죠. 원자폭탄 같은 캐릭터가.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 1950년대부터 68년까지는 전형적으로 일본의 그 패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언제 전환점이 생기냐면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을 해요. 근데 1980년대 들어서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식 초밥을 먹고 워크맨을 사서 듣고 도요타 자동차를 사서 몰고 다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에는 일본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거의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수준이었어요. 뭐 제2의 미일 전쟁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97년도에 그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거의 추세가 쭉 유지가 좀 많이 됐었는데 어찌됐건 그게 80년대의 일본의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자존심이 생긴 거죠. 내가 이제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때부터 조금 더 이 아톰이라는 것보다는 드래곤볼 같은 만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80년대 들어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융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건축에서도 안도 다다오가 나온 거는 이 사람은 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르 코르비제와 루이스 칸을 되게 존경했던 건축가인데 르 코르비제를 롤모델로 삼고서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람은 프로 복서였고 프로 권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때려치고서 건축가로 돌아선 분인데 자기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서점에서 르 코르비제의 작품집을 이렇게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이분한테 건축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서 유럽을 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간 다음에 르 코르비제 만나려고 했더니 한 1년 전인가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여자친구하고 해변까지 오시다가 그러다가 심장마비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럽 여행만 한번 돌고 그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르 코르비제가 했던 건축 도면들을 다 펴놓고서 트레이싱 페이퍼로 그 위에다가 습작을 하면서 베끼면서 공부를 했대요. 이분이 이 르 코르비제의 작품집을 봤을 때에는 이미 이제 권투를 때려쳤고요. 인테리어 사업 같은 걸 하시던 분이었어요. 뭐 건축도 조그맣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권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하던 스파링, 그러니까 뭐 꽤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16차전까지 했나 뭐. 근데 꽤 많이 승률도 좋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있는 체육관에 되게 그 당시에 동양 챔피언이 한번 왔대요. 근데 스파링을 하는데 보통 권투가 3분 싸우고 1분 쉬고 3분 싸우고 1분 쉬잖아요. 3분은 미친 듯이 싸운 다음에 1분을 쉬는 동안에 체력을 완벽하게 회복하고서 딱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딱 보고서 아, 난 잽이 안 되겠구나, 저런 사람하고는. 그래서 권투를 포기를 하고 건축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시다시피 학교도 건축대학도 안 다녔고 그다음에 전혀 정규 교육도 안 받으신 분이 오로지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전에 60년대, 70년대에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있어요. 뭐 후미히토 마키라든지 아라타 이소자키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프리츠커상을 받았지만은 다 유학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하고 와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 말 엄청 영어도 잘해요, 이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도 아니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신 분이 이제 안도 다다오 같은 사람들이 자국의 어떤 문화를 주도적으로 쓰면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안도가 왜 그 대단한 건축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이분은 동양하고 서양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을 잘 융합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드래곤볼이 동양과 서양의 스토리를 잘 섞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도가 동서양 문화의 융합인 이유는 보면은 서양의 건축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기하학이죠. 기하학적인 특징하고 동양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관계죠. 그 두 가지를 다 섞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로 이걸 보시면 기하학이에요. 뭐 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밖에 안 보이죠. 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뭐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박스 이런 걸로 만들어져요. 물론 그거에 비례는 그 안에 어떤 기하학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뭐 원 두 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직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비율이 1대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만들어서 그 건물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변형된 건 뭐냐면은 서양의 건축은 기하학이면서 벽 중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경치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크게 못 뚫어서. 근데 이때는 철근 콘크리트의 시대이기 때문에 박스로 기하학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안도다다오 건축의 특징은 창문을 엄청 크게 뚫습니다. 콘크리트 재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공간인데 창문이 커요. 그래서 바깥 경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하고의 자연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낮은 담장도 만들어요. 그리고 동양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시퀀스, 들어가는 진입하는 경로, 그게 보입니다. 복잡한 진입 시퀀스가. 그 시퀀스가 뭐냐 하면은 과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 스토리가 시작되고 기승전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시간적인 방법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 나가는데 그게 시퀀스예요. 건축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을 하려면은 시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순차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의 진입 시퀀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안도 건축의 특징입니다. 자세하게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도 건축의 특징은 그래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투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각각의 투시도에서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과 주변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변형해서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작동을 합니다. 안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감동을 받고 본인이 받은 감동을 떠들어대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상당히 뭐랄까 자기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1인칭의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앞서서 이 안도가 르코르비제를 되게 동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도가 키우는 개 이름이 르코르비제예요. 그분의 건축에는 보이지 않게 르코르비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출 콘크리트를 쓴다는 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 르코르비제 작품 쭉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안도의 건물도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안도가 사실은 노출 콘크리트를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사비가 부족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마감재와 인테리어 마감재, 외장재 다 쓸 필요가 없이 끝나죠. 오사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사카 지역은 거기는 부산보다 위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단열재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도의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다도의 대가인 그 센유 리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건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는 요만한 거 있죠. 한두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다도 방이 있어요. 이 방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진입로입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쭉 걸어간 다음에 한 번 꺾죠. 두 번 꺾고 한 세 번 꺾은 다음에 네 번 꺾고 문 통과하고 5번 꺾고 6번 꺾고 7번 꺾고 한 8번 꺾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꼬불꼬불해서 여기 문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때 이 장면이 하나가 문 통과하면 이 장면이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꺾으면 여기 장면이 있고 일로 꺾으면 여기 장면이 있고 이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10번 이상의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계속 바꿔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저기서의 건축 공간의 느낌은 그냥 길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두 평짜리 다도의 방과 앞에 10개의 다른 장면을 거쳐서 맞이하게 되는 그 2평짜리 다도의 방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영화 볼 때 맨 마지막에 엔딩만 딱 보여주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밑밥을 깔잖아요. 막 불길한 예감도 괜히 넣고 막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도의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수집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토목에서 쓰는 삼각법이랑 좀 비슷해요. 토목에서 우리가 지형을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산발이 같은 거 해놓고서 막 이렇게 막 측량기 갖고 막 재고 누가 하나 막대기 들고 있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높이에서 이 땅의 높이를 재고 저쪽에 있는 위치까지 거리를 재고 뭐 길이 잰 다음에 높이 차이를 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여러 위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토목에서 얘기하는 삼각법이라고 하는 건데 안도의 건축은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안도는 계속해서 이 경로를 만들어 놔요. 사람이 이 길로 따라서 걷게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다른 높이와 위치 X, Y, Z 좌표를 계속 바꾸면서 있게 한 다음에 다른 장면들을 계속 줘요. 그러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안도가 동양 건축에서 보여줬던 그 일본 전통 건축에서 보여줬던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까 보셨던 시엔유리큐의 그 다도 방 같은 거 보시면은 평면상에서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수직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도는 오르락 내리락까지 합칩니다. Z축에서의 변화까지 만들어요. 그것도 되게 독특한 게 꼭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고 내려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독특한 체험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계단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폭이 한 28cm 정도 되고요. 이게 발 디디는 판에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7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약에 내가 10개를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방향 길이 방향으로는 2.8m를 간 거가 되고 높이 방향으로는 17 곱하기 10에서 1.7m로 올라간 게 되는 거예요. 10칸으로 올라가면 5칸 내려가면 거기서 반 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몸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측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처럼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안도의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 교회인데 정말 원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진짜. 여기 조그만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더 되나 한 50평, 60평 정도 되는 콘크리트 박스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 건물 안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에 딱 들어가면 이런 경치가 연출되는 거예요. 안에 쫙 그 앞에 수공간이 있고 숲이 배경으로 되고 여기서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식을 하는 교회인데 신랑 신부가 이제 서약하고 그러는 거죠. 이 유리창 문이 이렇게 있는데 닫혀 있다가 얘가 이렇게 딱 열려요. 그 열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자연을 이 박스가 프레임에서 액자처럼 보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뒤로 한번 가봐 주세요. 이 건물은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요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30m 정도 되는데 이게 이 건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이게 진입을 할 때 이쪽에서 진입을 하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서 쭉 걸어가면서 보면 뭐만 보일까요? 이 콘크리트 벽에 이 글래스 박스밖에 안 보입니다. 그 쭉 걸어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로 턴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담장이 점점 높아져요. 또 따라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에 콘크리트 담장이 쭉 있고 왼쪽으로 나무 숲이 쫙 보이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문을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때는 다시 또 반대로 걸어와야 돼요. 이 담장을 거꾸로. 이번엔 반대로 또 오른쪽에는 콘크리트 담장이 있는데 아까 자기가 걸어 내려왔던 길을 반대로 또 거꾸로 올라가는 거 같은 길이를 이번엔 왼쪽엔 수공간이 펼쳐져 있죠. 그 다음에 턴을 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단이 다시 오른쪽으로 나 있어요. 오른쪽 계단 올라가고 왼쪽으로 턴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인데 이 유리창을 이 프레임을 통해서 쫙 주변을 볼 수가 있겠죠. 파노라마를 자기가 지나왔던 길도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턴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반대 방향으로 또 턴해서 또 내려가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턴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턴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옆에 측면상에서 보시면 이 정도의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이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뺑뺑이 돌린 다음에 근데 각각의 장면들을 계속 눈으로 찍게 만들고 그거를 조합해서 시퀀스가 되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 스펙타클한 마지막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죠.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에 십자가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내가 이쪽을 걸어갈 때 보시면은 왼쪽에 십자가가 보이고 수공간에 박혀있는 십자가가 보이고 콘크리트 박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가벽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들이 막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순간에 여기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 딱 좌우 대칭으로 센터 라인에 콘크리트 박스와 수공간과 십자가가 딱 일렬로 정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십자가와 콘크리트 박스와 물의 관계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좌우 대칭의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 센터에다가 십자가를 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그런 디자인을 왜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느냐 이거를 건천 니츠케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난 그 아티클을 하나 썼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공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space is money라는 그런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그 신토 투 안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아티클인데 이거 보시면은 공간이 되게 넓은 지역, 미국 같은 데죠. 이런 데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건축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공간이 워낙 넓어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동해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공간을 압축시키려는 쪽으로 건축이 발달해요. 근데 반대로 공간이 되게 부족하고 좁은데 이런 데는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요. 지연을 시켜요. 그래서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려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장면을 만들고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장면이 구축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조그마한 한옥, 한 20평짜리 한옥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한 5평짜리 마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은 5평짜리 마당이지만은 별로 좁게 안 느껴지거든요. 20평짜리 한옥이. 이유는 5평짜리 마당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60평짜리 주상복합 건물은 실제로는 면적은 훨씬 넓지만은 훨씬 좁게 느껴져요. 이유는 공간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마당이라고 하는 게 5평짜리 마당에 뭐 봄철에 꽃이 피고 여름에 뭐 비 내리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겨울에 눈 내리고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 곱하기 10해서 그게 50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그 양이라기보다는 기억의 총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건축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장면들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합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건축의 특징이었는데 그거를 이 현대 건축에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아까 보셨던 물의 교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보여드릴 제가 바람의 교회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의 감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전의 주요 장면들을 진입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공간의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진짜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죠. 다음 사례로 바람의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엄청 심플해요. 그냥 좁은 길 복도 하나 있고요. 이거 좀 어렸을 적에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좋은 건물인지 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도대체 왜 만든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박스 하나에 딱 끝이에요, 진짜. 낮은 담장 여기 하나 있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좋은 건물이냐? 근데 한 대학원쯤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건물, 루이스 칸이나 안도의 건물을 보시고서 왜 좋은지 모르겠다. 그 당연한 겁니다. 저는 루이스 칸 건물이나 안도의 건물이 좋은지는 대학원 가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보시면 이 건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평면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건물의 핵심은 아까 보셨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복도가 이거거든요. 이 건물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실제로는 이 앞부분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도면을 안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바람의 교회는 전혀 핵심적인 부분이 얘다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지금 가면은 호텔이 망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없어졌어요. 지금 잘라지고 없는데 이 안도의 건축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의 교회와 이 바람의 교회는 둘 다 결혼식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독특한 일본 사람 특이한 게 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꼭 결혼식은 예배당 가서 해요.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꼭 프렌치 코스 요리를 먹는데요. 그래서 항상 결혼식장이 교회가 있는데 호텔에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의 대표적 3개가 있어요. 교회가. 바람의 교회, 물의 교회, 빛의 교회인데 빛의 교회는 실제로 예배드리는 공간이고요. 나머지 둘은 그러니까 결혼식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공간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이 진입 부분인데 이 호텔을 끼고서 나오는 여기서 계단을 내려와서 여러 번 뺑뺑이를 턴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분석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턴해서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옆에서 Z축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설을 띄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시퀀스예요. 진입할 때 딱 보시면은 먼저 처음에는 이 유리 박스와 이 콘크리트 박스가 보이죠. 그러고 나면은 한 발짝 뛰면은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턴해야 되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이 보이고 하면은 이쪽 방향의 장면이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180도 회전을 해요. 그럼 턴을 하면서 이 건물이 보이고 이렇게 보일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을 밟고 내려가요. 쭉 가면은 여기는 이 중간에 동그랗게 생긴 원형의 광장 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서 한 125도를 왼쪽으로 턴을 하면은 이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 장면을 딱 가시면 얘 터널이 쭉 나옵니다. 글래스 터널이. 이 게이트 같은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반투명 유리예요. 그래서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창호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는 다 이렇게 캡처가 되는데 이게 빛은 약간 은은하게 투가 되는. 쭉 걸어갑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조그맣다가 이게 점점 커지죠, 이게. 그러니까 액자가 이걸 앞에 진입하기 전에는 어떤 구조냐면요. 주변에 자연환경이 보이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저 뒤에 조그맣게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있고 아키텍처가 있고 네이처가 있는 그런 구도를 띄죠. 근데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키텍처가 네이처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도가 돼요. 근데 점점 네이처가 커져요. 그러다가 얘를 관통할 것 같은 직전에 우회전으로 딱 턴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은 지금 없는데 좁은 암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몸을 한 90도를 회전을 해야 돼요. 되게 좁은 데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달을 하면은 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정원이 보이고 여기 콘크리트 담장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너머로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종의 정원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동양 건축의 정원 같은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진 속에는 안 나왔지만은 좁은 측창이 하나 쭉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측창이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스탑되어 있거든요. 이 예배당의 높이가 실제 땅보다 더 낮다라는 그 기준점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마치 우리 잠수교에 있는 눈금 마냥 딱 그게 없었다면은 이 건물이 땅하고의 어떤 관계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장치를 다 넣어요. 그래서 안도의 건축에서는 이런 측창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기준점으로 높이가 얼마인지를 재주는 일종의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각법의 토목기사가 들고 있는 그 폴대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계속해서 계단이 몇 단인지를 내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막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자연을 건축물을 통해서 너의 몸을 써서 측량하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요세프 알베르스의 사각형에 대한 경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박스가 있고 박스가 계속 있죠. 오른쪽은 신사 진입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라이라고도 하고 이제 톨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쭉 있는 거가 사실 공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첩돼서 들어가는 느낌하고 이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게 아까 보셨던 그 안도의 최초의 그 유리로 되어 있던 통로 있었죠. 그거가 똑같은 이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던 거가 사실은 얘하고 되게 비슷한 공간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일본 전통 건축에 나오는 저 장치를 그대로 현대 건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안도의 건축에서 방문객의 신체는 측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은 신체라고 하는 측량 기구를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체를 측량 도구처럼 여기고 여기저기 다른 곳을 관찰하게 하고 경험자의 머릿속에 전체를 구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 강의의 한 5강인가 6강쯤에 험프리 랩턴이라는 사람이 한 픽처레스크 양식 기억하세요? 조경 디자인? 기억 못 하시는군요. 조경 설계가 영국의 조경 설계가 막 기하학적인 조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1인칭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뭐 각각의 요소들끼리의 관계가 바뀌고 1인칭 시점의 설계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픽처레스크 양식이다. 그러니까 험프리 랩턴이 얘기했던 그 픽처레스크 조경 양식의 원리하고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1인칭 시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의 변화의 어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공통점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안도의 건축은 서양 건축물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배치도를 동양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하나는 다 박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서양 기하학적이죠. 근데 그거의 배치 상태를 동양적으로 했다 볼 수 있고요. 건물 하나하나는 보면은 기하학적이고 처마가 없잖아요. 콘크리트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 중심의 건축이에요. 되게 상당히 서양적이죠. 근데 창문은 커요. 아까 보셨다시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철근을 넣으면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 경치가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양적인 그런 건축입니다. 그리고 낮은 담장도 철근 콘크리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서양의 기하학과 동양의 배치와 동양의 큰 창문을 만들어서 동서양의 융합을 만든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 지금 1980년대까지 제가 커버를 한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안도와 루이스 칸의 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전반부에 미스 반델로에와 르 코르비제가 있었다면은 20세기 후반부에는 루이스 칸이 있고 그다음에 안도 다다오가 있고 이 동서양의 융합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어디서 도대체 문화적인 그 나를 자극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인간이 되게 고민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